자, 이번 시간에는 모듈 1,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이 과정도 여기도 과정이 IoT 과정하고 비슷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딱 하시게 되면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목차대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 인덱스 해가지고 전체 목차를 쭉 같이 보실 수가 있고 패킷 트레이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랩, 비데오에 대한 것만 딱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레포트에 낸 것이 이 랩에 대한 걸 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3장에 대한 랩도 가서 여러분들한테 해보게 권할 겁니다. 근데 뭐 랩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랭귀지는 한글이 없습니다. 여기는 한글이 없습니다. IoT만 한글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실은 많이 찾질 않고 뭐 많이 안 쓰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 글로벌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뭐 1, 2%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마치 뭐 대단한 마켓 볼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마켓 볼륨으로 놓고 나서 보면 진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좀 우리나라를 좀 크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IT Security 모듈 1에 대한 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섹션은 모두 4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4개의 섹션 중에 랩에 대한 거, 한 거에 대한 것은 여기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거, 데이터 해시에 대한 거, what was taken에 대한 이 3가지에 대한 것을 레포트를 했고요. 이 자료가 좀 오래된 건데 최근에 이제 skills4all.com이라는데 여러분이 접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 네다카드.com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나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도 i2 Introduction to Cyber Security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자료에 대한 거를 보고 나서 좀 제가 같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퍼스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 무엇인지, 온오프, 온라인, 오프라인의 아이덴티티, 개인적으로 아이덴티티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데이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포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타깃으로 되는 사이버 크리미널 하는 그 범죄자들이 도대체 뭘 날 타깃으로 하는지, 그새로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뺏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아주 그림이 재밌습니다. 모니터에서 손이 나와서 내 주머니에 지갑을 빼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를 왜 필요로 하는지 롱텀으로 지금 당장 트레이더로도 롱텀으로 얘네들이 뭔가를 빼가려고 하고 메디컬하게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 메디컬 정보에 대한 거를 의료보험에 쓰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기점풀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이제 케이스 스타디가 의외로 많아요. 자, 이제 봅시다. 오프라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냥 집이라든가 스쿨 혹은 일하는 장소에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뭔가 어, 어, 우리나라의 말이 그게 뭐죠? 눈앞에서 코베 간다고 그랬나? 그래서 딱 그거예요. 완전히 right under your nose 해서 내 데이터를 그냥 스틸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이지열리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온라인 상에서 한번 볼까요? 온라인 상에서 누가 혹은 how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온라인 상에서 나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거기 보면 유저네임이 있고요. 엘리어스 별명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엘리어스 건 하나의 별명을 만들어 놓고 하면 내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사이트 저쪽 사이트 또 다른 사이트에서 이 사람이 쓰는 엘리어스를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트를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트 APCD가 있으면 APCD에다가 거의 유사한 아이디를 만들고 엘리어스를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A라고 하는 시스템에 자료를 넣어놨는데 제일 취약한 D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뺏어서 A 사이트를 접속해서 A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아이디 패스워드 엘리어스에 대한 거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사이트가 내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 엘리어스 쓰는 것이 있고요. 소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mount of person information에 대한 리미트를 해줘야 된다. 내가 온라인 상에서 나를 표현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근데 가장 제가 보기에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자기 자식들의 얼굴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유괴범들이 우리 애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보고 나서 막 서치하다가 얘 한국가 하고 해가면서 우리의 자식에 대한 정보를 내 스스로가 노출해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내가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퍼스널 인포메이션의 한계를 얼마큼 줄 거냐. 요즘 젊은 남녀애들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을 그냥 막 올려놓는데 그것이 뭐 잘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나는 나중에 그 많은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를 내가만 보관하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걸 내 친구가 어딘가에다가 자기 옆에 모습을 올려놨든 뭐 했든지 간에 그러면은 참 내가 복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퍼스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소셜 시크릿 넘버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 그 다음에 출생지 날짜, 엄마 이름, even picture of message you are exchange with family, friends.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퍼스널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인스타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나를 표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나 스스로가 내 퍼스널 데이터를 많이 노출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느냐? 여기 한 이그젠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 친구들하고 내가 이제 사진을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고도 한 거지만 내 친구가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해서 내 사진을 자기의 그 온라인에다가 내 사진을 갖다가 띄웠어요. 그러면 그쪽에 띄워지는 순간부터 그건 이제 내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그 친구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그것을 프로텍트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건 더욱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날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다 보니까는 좀뭐 무턱대고 누군가가 막 우리 얘기 보면 그 보안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 마치 많이 흔해졌습니다만 국가기관의 어떤 권력기관에서 나한테 피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그냥 내 정보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순진한 짓을 하는데 절대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심지어 교수님이 야, 너
너 컨닝 했으니까 너 이름 뭐야? 그걸 절대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돼. 그건 좀 심한 얘기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뭐 정치들 얘기를 보면 내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경찰한테도 스마트폰은 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얼핏 기사를 봤는데 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뭐가 있느냐? 컴퓨팅 디바이스에 여러분 자료가 다 있는 거죠. 퍼스널 데이터. 저도 그래요. 제 휴대폰에도 그렇고요. 제 노트북에도 그렇고요.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는 나만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고 있는 거죠. 컴퓨터 디바이스가 내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를 제너레이트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우지간 뭐 보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워치라든가 액티비티 트래킹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너무 많아졌죠. 어, 앞으로 미래 큰 사업 중에 많이 얘기하는 데가 헬스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영역 중에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는데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내 정보에 대한 거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내 정보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연결해 놓거나 어떤 앱을 써가지고 연동해 놓으면 그 사이트에 내 정보가 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내 상태에 대한, 내 신체에, 내 건강상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용도는 좋죠. 그쪽에서 관리해 주니까 내 정보를 준다는 그런 좋긴 한데 그쪽에서 내 정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얘기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어, 내가 그 내 신체에 대해서 큰 뭔가 병력을 갖고 있는데 그 병력 때문에 회사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을 때 그것을 그쪽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개인 정보가 이미 다 넘어가서 내가 그쪽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내 병력에 대한 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를 뽑지 않는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 정보에 대한 거 좋긴 하죠. 목적 자체는 뭐 피트니스, 웰빙 트래킹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옥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글로벌 피트니스 트래킹하는 마켓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늘어난다는 얘기는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미디어 컴퍼니에도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 정보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올려놓는데 걔네들이 그 타겟 애드버타이징 하는 데다 올려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에 대한 그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쪽에서 나한테 그런 정보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단순하게 과거에는 그래 정보만 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포뮬라에 갖고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그 정보가 더 나한테 날아올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쪽에다 동의를 해줬는데 그게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정보가 어떻게 노출돼가지고 나한테 쓸데없이 많은 정보가 오는 거 그것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내 정보를 악용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악용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것은 내가 동의를 해줬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순수한 순 목적으로 순 선의를 가지고 나서 했는데 뭐 그다음에 선의로 마케팅을 받는데 선의로 누군가 나한테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주는데 뭐 이것도 뭐 그런다고 생각해서 내 정보를 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거를 반드시 선의를 갖고 나서 마케팅이라든가 알고리즘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순진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쪽은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네가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컴퍼니마다 보면은 커스터머 데이터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쉐어링 커스터머 데이터를 자기네 파트너들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퍼스널 데이터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생각,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커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베일러블하게 온라인에 했던 정보를 갖고 나서 무엇을 원할까요? 걔네들은 원하는 건 돈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까 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 딱 그 사진. 선생님 꼭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이버 크리미널이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온라인에서 가져가는 얘기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사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보거나 아니면 뒤에 케이스 스타디로 나오니까 한번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뭐 다우지가 해커가 원하는 거는 허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를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예, 여기 보면 메디컬 코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디컬 인슈런스 훔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자기는 보험이 안 들어있는데 누구인 척 가장을 하고 나서 그 보험 보험 들은 사람처럼인 것처럼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아, 자기 병을 치료하거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의 돈을 받는다거나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자는 따로 있을 때 그런 메디컬 아이덴티티 사프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큰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로도 만약에 그걸 악용해서 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를 훔치는 거에 대한 것 중에 보게 되면 뱅크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소셜 프로핏, 다들 온라인 어카운트에 대한 거를 해서 여기 보면 아이덴티티 세프트,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페이크 텍스 리턴, 텍스 리턴을 딴 사람처럼 위장해서 리턴을 받거나 그 리펀드를 모으거나 뭐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하고 리펀을 모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거 우리나라도 많이 대출 그 사람 명의로 받는 거 있잖아요. 론을 받는 거.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레이팅을 이제 완전히 루인하게 이제 폐허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도요. 마이 데이터 누가 원하는가? 그럼 이거 반드시 내 개인 정보에 대한 거를 그 범죄자만 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ISP 사업자들, 내가 가입돼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져왔다. 왜? 내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가입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ISP는 그나마 좀 리걸하죠.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가버먼트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고요. 오소리티라든가 수베니언스 에이전시에 대한 걸 한다든가 뭐 국가가 한다고 하니까 내 정보는 국가가 ISP는 뭐 통신사업자이긴 하지만 국가랑 같이 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가입하면서. 근데 이제 국가가 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에 타겟 애드버타이징 하는 사람들, 뭐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보게 되면은 이 광고 시장이라는 게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광고 모델을 광고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광고 시장은 크게 한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광고 시장에 뭐 TV, 라디오, 신문 뭐 이런 올드 매체가 있지만 뉴 미디어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데 전체 파이는 늘진 않아요. 그럼 전체 광고 시장 중에 새로운 걸로 발생하는 데는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올드한 시장에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뉴미디어에서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광고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광고 시장을 개척을 한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내 개인 정보가 필요하죠. 타겟을 할 수 있는 오디언스가 누군지라고 보고 나서 그 커스텀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관심이 되게 여러 번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보면
advertise 하는 것이 모니터, 트래크, 이 온라인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쇼핑하는 습관을 조사하고 퍼스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제 보내주는 것이 있고요. 서치 엔진도 하나의 여러분의 정보에 관심이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서도 플랫폼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런 것이 political, religious, ideology,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종교적인 성향까지도 이 사람이 뭘 검색하고 뭘 찾는지 온라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 사람이 정치적, 종교적 성향까지도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여러분이 찾들어가는 웹사이트도 여러분 정보를 갖습니다. 이 쿠키라는 게 이게 1990년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막 뜨면서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시장에 서치 엔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전자상거래라는 시장에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나서 나가는 고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양반을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으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나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냥 눈팅만 하고 나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한번 들어왔다 나갔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쿠키라는 걸 그 PC에다 심어줘요. 그 전까지는 내 PC에 나만 심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전자상거래라는 걸 하면서 쿠키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쿠키라는 것은 내가 뭐 음란물 사이트에 몰래 들어갔다가 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만 반갑습니다.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이트 무슨 사이트를 보셨고요. 뭐 이런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만들었는데도 쿠키라는 걸 내 PC에다 심어놓고 내 쿠키를 갖고 나서 걔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이전에 대한 거기에 히스토리를 갖고 나서 나한테 그걸 보여줘. 그게 전자상거래할 때에 대한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막 뜨면서 저 쿠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는 큰 기술이었는데 이 쿠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하는 건지에 대한 액티비티를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퍼스널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도 이 쿠키라는 걸 가지고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공공 사이트에서 PC를 쓰게 되면 쿠키를 다 지우라든가 방문한 사이트 다 지우라고 하는 게 거기에 뭔가가 내 정보가 남아있고 딴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마치 나인 것처럼 impersonated죠. 나인 것처럼 하고 나서 문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장소에서 사용한 PC의 사이트라든가 쿠키에 대한 건 다 지워라 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내 것에 대한 정보도 뭐 편하죠 있으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쿠키를 가지고 나서 내 정보에 대한 걸 나는 숨기고 싶었지만 나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쿠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마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들이 쭉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스널 데이터 봤으니까 이번엔 오가니제이션 어떤 조직 기관의 데이터라고 볼까요? 기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기존에는 트레디셔널하게는 퍼스널 인텔렉처 파이낸스에 대한 거 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이게 트레디셔널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가니제이션 데이터의 그 용어가 CIA, 미국의 CIA 있잖아요. 중앙정보 에이전시, 정보국, 중앙정보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좌우지간 뭐 CIA라고 하는 그 약자예요. CIA. 약자가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컨피덴셜리티. 이게 컨피덴셜리티라는 게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니까 누구한테 그냥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냥 나하고 내가 통화하는 그 두 사람만 서로 통화하고 싶은 뭐 그런 것이고요. 인테그리티는 누가
이 정보에 대한 거를 이게 누가 조작하지 않은 거다라는 것이 인티그리티예요. 그래서 accuracy, trustworthiness,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availability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액세서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CIA가 오거니제이션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 브리치, 보안을 위반한 것이 임팩트에 대한 것이 아스트패스라는 스타디 케이스하고 VTEC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스타디 케이스 스타디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큐리티 브리치라는 게 위반한 겁니다. 보안에 대한 위반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임팩트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고 걔들이 뭘 가져갔고 얼만큼 중요하고 커스터머를 테이크 애프터 브리치 이거 발생한 이후에 그 보호하기 위한 액션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큐리티 브리치 임팩트예요. ruined reputation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 명성에 그 훼손이 된 거죠. 야, 그 회사, 그 사이트, 그 사람 완전히 그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그냥 폐인됐어. 뭐 회사가 망가졌어. 뭐 그 사이트 이제는 뭐 완전히 뭐 들어가면 안 돼. 뭐 그런 식의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폐허가 된 거. 랜더리즘도 그런 뜻이죠. 약간 그런데 이런 단어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영어권 사람들은 편하게 쓸지 모르겠는데 우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theft, 도둑, revenue, rust, 그러니까 내 돈 지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피해 보상에 대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고요. 데미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게 되면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건데 그것도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시큐리티 브리치에 대한 임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스테스 브리텍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그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보시는 그런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트래디셔널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트랜잭셔널 데이터라고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하나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것이 트랜잭션이야. 트랜잭션에 대한 단어 자체가 하나에 대한 리퀘스트에 하나의 리스판스 요게 한 페어가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게 디테일 어떤 디테일이냐 buying and selling 뭔가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 프로덕션 액티비티에 대한 거 베이직 오거니제이션 오퍼레이션 any information make employment decision 뭔가 결정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떤지 간에 기존에 있는 뭔가 리퀘스트 리스판스 하는 형태의 트랜잭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거. 회사에서 뭐 지시서 그게 지시서에 대한 결과서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인텔렉트 프로퍼티의 특허, 트레이드마크, 뉴 프로덕트 플랜, 어떤 우리가 그 계획한 거, 오가니제이션이 이코노믹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는 거, 상대방에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것 전부 다 인텔렉트 프로퍼티예요. 디스 인포메이션이 트레이드 시크릿, 이건 비밀스러운 거죠.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큰 미래에 아주 대난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인텔렉처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래에 우리 회사에 큰 그 돈을 벌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이낸스 인포메이션, 인컴, 우리 회사의 수입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밸런스 잔액이 얼만큼 있는지, 캐시플로우가 우리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큼 회사가 건전한 회사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없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부도날 회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이낸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보면 고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인터넷 빅데이터 그래서 IoT 과정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오가니제이션의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IoT가 중요합니다. IoT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오브젝트, 서치 센서, 소프트웨어, 아더 이퀴먼트에 대한 그 라지 네트워크예요. things라고 하는 것은 커넥티드 됩니다. 인터넷에 커넥티드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컬렉트하고 데이터를 쉐어합니다. 다른 서버에 올린다거나. 그래서 이머전스예요. IoT라고 하는 것이. IoT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익스포넨셜 글로스합니다. 데이터의 시장에서 아주 IoT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크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늘 추구해야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이테크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하이테크는 실은 돈은 안 됩니다. 하이테크는요 회사 홍보용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용도이고 로우테크가 캐시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뭐가 있냐면은 돈을 항상 벌고 쓰는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 캐시플로우가 없이 미래에 좋을 거야. 이건 이제 벤처기업입니다. 이것이. 벤처기업은 하루아침에 이제 이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테크로는 항상 그 미래 비전에 대한 거, 미래의 먹거리고요. 캐시플로우를 하는 로우테크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는 거지. 캐시플로우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큐모 큐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맥큐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레임워크를 1991년에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큐리티 이니시에이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91년도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보안에 대한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자체가 발전해서 지금처럼 된 것이고 91년에 이게 맥쿰버 큐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프로텍팅 인포메이션 하는 거고 이치 스테이트에 대한 것이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에 이 프린서플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 있어야 되는 거 시큐리티 조치에 대한 것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은 CIA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CIA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otecting Information하는 기본적인 principle, confidentiality, sensitive information을 disclosed, unauthorized people. 내가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내 정보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보는 내가 홍길동한테만 보내, 강감탄 받아, 이 두 사람은 받아.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컨피덴셜리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 인크립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뭔지 모르게 인크립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프로빙 하에서 야 이걸로 보려면 아이덴티티를 줘봐. 아이덴티티 프로빙을 요구할 수 있고요. 혹은 투 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쓰죠. 한 번 또 인증하고 또 한 번 인증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OP 카드인가요? 그 OPT 카드. 원 패스워드 OPT 원 패스워드 카드인가요? OPT. 약자가 갑자기 안 되네요. 원타임 OPT 미안합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원타임 패스워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돈 보낼 때 하는 거. 근데 원타임 패스워드를 하기 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또 공인 인증서 쓰는 거. 이게 일종의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이에요. 두 가지 요소 이상으로. 근데 최근에는 뭐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다 뭐 바이오 인포메이션 하나 더 한다든가. 그래서 홍채 인식을 한다든가 주민 인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IT 쪽에서 쓰던 인증 플러스 바이오 정보에 써가지고 하는 게 이게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컨피덴셜하게 이거의 리시버라든가 샌더 사이에서 두 사람이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컨피덴셜리티고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것 중에 중간에 누군가가 훼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 ensure system information process protected from intentional accident modification. 누군가가 고의적으로나 사고를 해가지고 모디피케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증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시하고 책섬입니다. 해시하고 책섬은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책섬은 쭉 보내서 책 앞에 있는 것이 뭔가가 바뀌면 책섬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아주 영리한 사람은 인포메이션 바꿔버리고 책섬도 바꿔버려요. 그러면 책섬 딱 돌렸을 때 보낸 거 데이터 보니까 책섬하고 온 거 보니까 똑같네.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해시? 해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해시는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앞에 있는 값을 만약에 앞에 있는 콘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해시 값을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콘텐츠를 바꾸게 되면 여기는 해시 값이 바뀌어야만 돼요. 근데 이 해시 값을 그냥 그대로 받았고 이거 앞에 있는 콘텐츠를 쭉 봤는데 이 사람이 보낸 해시 값하고 여기 있는 원래 있는 원문에 있는 거하고 내가 계산하는 해시 값하고 딱 비교해봤을 때 다르면은 원문이 뭔가 훼손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MD5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availability라는 것은 accessible 하느냐요. authorized user, authorized user가 그거에 대한 것을 액세스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피지컬한 영역도 해당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그 온라인 정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것이 뭐 신분증 보여주면 거기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뭐 서버 룸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 한정돼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리페어 하기 위해 할 때 뭐 그 사람이 이제 간첩이 아니고 상대방의 산업 스파이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보증하는 그 수리공인지 확인하고 나서 보낸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될 수 있는 대로 뭔가 저기 뭐야 업데이트 최근 정보로 킵 OS 소프트웨어 업투데이트니까는 최신 걸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팅 백업. 그러니까 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어느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뒷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OS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새로운 보안 침투에 대한 정보가 있었거나 보안 침투에 대한 것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뭔가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깨졌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백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혹시 시스템이 날려거나 혹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랜섬웨어라는 거 있죠. 랜섬웨어. 랜섬웨어 저도 랜섬웨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 PC에 왜 어떤 일인지 랜섬웨어 딱 걸려가지고 모든 실행하면 이 주소로 너가 연락을 해라. 그럼 내가 그걸 풀어줄게. 뭐 틀림없이 연락하면은 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푸는 거에 대한 거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백업을 해놓는 거. 저도 이제 백업을 수시로 합니다. 뭐 리얼타임 형태로도 하는 것도 있고 요일마다 월마다 제가 주마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며칠 뭐 한 거 다 날리고 다시 백업 시스템으로 다시 다 살려서 썼죠. 뭐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이치 스테이트에 대한 프로텍션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프로세싱, 스토리지, 트랜스미션에 대한 거. 프로세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데 뭔가 무슨 액션 하는 거야. 데이터인 프로세스에 대한 거. 이거 보여? 뭔가 something,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 프로세싱, 스토리지 저장하는 겁니다. 메모리라든가 어떤 퍼머넌트한 스토리지, 하드 드라이버는 SSD라든가 USB에다가 뭔가 스토리지 해야 되는 거. 혹은 뭐 NAS에다가 하는 거.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써요. 데이터 인 프로세스, 데이터 인 레스트. 데이터 쉬고 있는 거고요. 얘는 뭔가 하는 거고요. 얘는 어디 가고 있는 겁니다. 트랜스미션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딘가에 트래블링하는 트랜스미션.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내가 보호해야 될 상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프로세싱하고 있는 데이터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뭔가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트랜스미션하고 있는 데이터도 보호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거 그림에 대한 건 여기 있습니다. Security measure used to protect data. 어떤 조치에 대한 게 있나? 어떤 조치에 대한, 그러니까 awareness, training, education.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들, 그 구성원들에 대한 education이에요.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성원들이 이거에 대한 걸 인지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따 다시 하고요. 해당해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팔리시를 갖고 있었고 프로시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될 프로텍션할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도 있고 그거에 대한 메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되면 오어니스,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이게 뭐냐면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용자들이 구성원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침투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빨리 시큐리티 센터에 우리나라의 정보 전산원, 우리 학교의 전산원 정보 처리 정보 어디죠? 정보처, 자, 정보 처리처, 정보 처리처인데 거기다가 빨리 알려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발생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걸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트레이닝 시키고 에듀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게 참 우리 학교를 예를 들면은 학생들한테는 얘기하면은 잘 듣는데 교수님들은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항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조직을 딱 갖고 있으면 조직의 부서라고 하는 데가 이게 보면 서포트 부서잖아요. 서포트 부서에 대한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영업에서 돈 버는 부서, R&D 하는 부서 그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더 빅 보이스를 낼 수 있죠. 근데 이 상반들한테 이쪽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번에 뭐 보안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해 주세요. 패스워드 일괄적으로 다 바꿔주세요. 이번에 보안 뚫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밑에 있는 뭐 직원들은 참 안타깝지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회사의 중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야 너희 도대체 뭐 했어? 어? 그러면서 너희 지금 뭐야? 회사에 뭐 구성원으로 일하는 거야? 그렇게 욕을 하죠. 그 양반 애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안에 대한 거는 이게 계속해서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항상 뭔가의 새로운 보안 공격은 늘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걸 대처를 실시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인지해달라고 부탁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대 감지가 되면 빨리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그 양반들은 그거에 참 게을리 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교수님 나를 포함해서 정보지원처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약간 안 보거나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워니스, 트레이닝, 에듀케이션이 정말 구성원들한테 뭐 어떻게 뭘 인지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늘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해야만 됩니다. 옛날에 민방위 훈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북한에 쳐들어왔을 때 혹은 테러에 대해서 혹은 불이 났을 때 이런 예행 연습을 이제 한번 합니다.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모의 실험에 대한 것도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보안을 철저히 하는 데는 그걸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보면 하면은 펜트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일부러 침투하는 것도 합니다. 얼마만큼 보안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사람인데 거기 외부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침투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방화벽이라는 것도 사람이 전부 다 설정을 하고요. 혹은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패턴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 저쪽 어떤 그 서버에서 알려줍니다. 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키사라고 해서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키사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그걸 관리해 주는 데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서 방화벽 기관에서 그걸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olicy, procedure, administrative control, provide the foundation, how an organization implement information assurance, incident response plan, best practice guidance. 그래서 좌우지간 이 프로시저 팔리시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시큐리티 브리치 어떤 예가 있었는지 여기 나무 위키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하려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굳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라스트 패스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걸 안 써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온라인 패스워드 메신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많이 까먹고 그래서 패스워드 잘 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 패스워드를 어떻게 뭐 만드는 것이 가장 스트롱하게 시큐리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저 온라인 패스워드 메신저라는 라스트 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에 unusual activity에 대한 걸 2015년 줄라이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해커가 유저의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에 대한 거를 오센티케이션 해시에 대한 거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라스트 패스 유저가 그거에 대한 것을 마지막엔 자기 책임이에요. some responsibility라고 하지만 전부 다 개인 피해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유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컴플렉스 마스터 패스워드. 이게 패스워드를 너무 복잡하게 하거나 너무 자주 바꾸면 까먹어서 그런 것도 되겠는데 여기 보면 change master 패스워드 periodically 바꾸라고도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패스워드 저기 라스트 패스라고 하는 이 매니저 온라인 패스워드 매니저의 해킹된 케이스를 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example VTech이라는 데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노벰버 11월에 보게 되면은 VTech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애들 그 토이 만드는 그런 큰 회사예요. 여기서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죠. 애들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 브리치, exposed sensitive information, customer name, email address, 패스워드, 픽처, 챗 서로 한 그 정보 받은 거. 패스워드는 이게 대개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옛날부터 이거는 인크립션에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이걸 플레인 텍스트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인크립션 돼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크립션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들어갔을 때 이게 풀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자우지간 VTech이라는 회사에서 2015년도에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토이 태블릿이라는 지금 이제 태블릿 많이 씁니다만 이 태블릿 애들용 태블릿을 애들이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이때 나온 것이고요. 커스터머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이 회사가 적절하게 그걸 세이프가드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자료에 거기 그 넷아카드닷컴에 없는 그런 자료예요. 뭐죠? 레이저라고 하는 컴퍼니 있습니다. 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피싱하는 게. 이 피싱 하는데 2020년에 이 레이저라고 하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거의 뭐 100,000니까 10만이죠. 10만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다 유출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대한 서버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유출이 됐고 그거 한 이유는 이제 믹스 컨피규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자가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이 해커들은 늘 이렇게 호시탐탐 뭔가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일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퍼블릭 인터넷에 그게 노출이 된 거예요. 스스로 컨피규레이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는데 그거를 다시 시큐어하게 만드는데 3주 동안 걸린 겁니다. 그러면 3주 동안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주 동안 이 사이버 크리미널이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이것저것 한 거죠. 네, 그런 것이 또 하나 있었고요. 오가니제이션은 proactive approach to cloud security.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또 클라우드 시큐리티도 있긴 한데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왜? 클라우드를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좀 알더라도 거기에 기술적인 내용이 막 나오는 게 좀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 시큐리티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페리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리레이라고 하는 데가 얘가 그 IP 카메라를 하는 것인데 IP 카메라에 대한 거를 이제 거기에 그 멜웨어를 심어놓은 거야. 멜리셔스 웨어니까 그러니까 악의의 그 코드,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악성 코드를 가지고 나서 이 카메라를 이제 제어를 하게 돼.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IP 카메라를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그냥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7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인데 보게 되면은 멜웨어를 한번 다운로드 하게 되면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걸 지워도 얘가 이제 메모리에 남아서 뭔가 썸씽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도 하게 저기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카메라가 단순하게 거기 있는 게 그 회사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회사 전부 다에 감염이 되면서 오버 120니까 12만 2천 개네. 12만 2천 개의 카메라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에 대한 건 뭐냐면 원하는 사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특정하게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 사이트를 공격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게 트래킹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공격하는 시스템에 대한 좀비 컴퓨터 형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특정 시간에 이를 다 공격하게 만듭니다. 예, 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면 특정 사이트는 이제 도스 공격을 받고 사실 내가 트래킹을 했는데 전부 다른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는 저쪽에 컨트롤러는 못 찾고 얘네들만 이제 액티브 돼 갖고 날 공격하고 있는 게 디더스 공격이라고 디스트리뷰티드 도스 공격이라는데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더스 하는 공격에 보게 되는 것이 멀티플 디바이스 멜웨어에 대한 멀티플 디바이스 이거에 감염된 멜웨어에 감염된 멀티플 디바이스가 하나의 타겟 시스템을 그냥 리소스를 계속해서 플러드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쓸데없는 것이 많이 오게 만들어 갖고 진짜 쓰려고 하는 사람을 못 쓰게 하는 게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예요. 도스.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more and more 디바이스로 나오면서 IoT가 만약에 멜리셔스 코드로 감염되면 상당히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를 이미 2017년에 페리레이 본넷, 이 감염된 컴퓨터를 본넷이라고 그래요. 감염된 IP 카메라가 공격했으니까. 그래서 그 페리레이 본넷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키팩스라고 하는 또 이 크레딧 카드 레포팅하는 에이전시인데 여기도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이키팩스 인코퍼레이션에 대한 그 보안 필링 거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큐리티 브리치에 대한 어떤 컨시퀀스 중요도에 대한 거 보면 네거티브 롱텀 임팩트가 레퓨테이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한번 해킹당했다라고 하면 왠지 가기가 싫어지는 게 있죠. 물론 그 사이트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맥상통식으로 내가 그 사이트를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내가 혹시 이 사이트를 내가 들어갈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고요. 밴들라이즈라는 게 완전히 그냥 사이트에 대한 거를 이제 밴들라이즈라는 것이 이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팅 untrue information, 이게 보면 사실이 아닌 인포메이션을 포스팅함으로써 이것도 약간 이제 레퓨테이션을 완전히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 웹사이트를 완전히 흩어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볼까요? A few minor edit your organization phone number or address which can be trickier to detect.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그 사이트 문장 바꾸고 뭐 전화번호도 딴 데 바꿔버리고 주소도 이상한 데 써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해커 그룹이 혹은 해커가 그 웹사이트에 대한 걸 아주 그냥 이게 아닌가. 웹사이트도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저도 제 웹페이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왜 안 되냐면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내 사이트가 어 넘어가는 약간 디도스 공격하는 그런 컨트롤러 쓰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빌어먹어. 그래서 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하고 나서 여태까지 안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웹사이트가 너무 허접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놔서 완전히 걔네들한테 그냥 그런 그 사이트로 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은 북한 친구들도 교육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북한 친구들이 내 사이트를 얘네 들어와서 했나? 약간 의심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브리치라고 하는 게 인시던트.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 고의적이 아닌 어떻게 잘못하다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내가 고의적이 아니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인시던트라게 우리나라 말로 인시던트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냥 발생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 범죄자들한테는 그게 내 정보에 내 정보가 걔네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시큐리티 브리치 중에서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은행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에 대한 건 상당히 아주 최악인 거죠. 그래서 뭐가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거를 아예 테이크 다운 시켜버리고 테이크 다운. 그다음에 뭔가 비즈니스 온라인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해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스 오브 커스텀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로스하거나 익스펜션 하는데 상당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디베스트 임팩트라는 것은 오가니제이션의 컴피티니스, 경쟁력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한테 뭔가에 대한 것을 컨피덴셜한 다큐멘트를 내 정보가 거기에 넘어간다거나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한 것이 그쪽에 넘어갔거나 하면은 이건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테이크어웨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텍팅하는 거를 해야 되고 에브리 사이버 어택에 대한 것들로부터 자우전된 걸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시큐리티 브리치라는 것이 어떤 unauthorized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고의적이든 일부러든 아니면 나도 모르는 불시불식 간에 했든 간에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태커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자기네 목적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뭐 그런 것이고 사이버 크리미널 constantly finding new way 이 말이 얘네들은 항상 뭔가를 늘 호시탐탐 도덕 10명 경찰 도덕 1명을 지키는 사람 10명이 못 막는다고 그랬나요? 우리나라 속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이 사람은 호시탐탐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장을 하는 겁니다. Like you. 그 다음에 quickly minimize impact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Your self protection 뿐만 아니라 your organization도 protect 해야 되고요. Cyber threat remain urgent 할 수 있도록
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큐리티 브리치에 대한 다큐멘트가 있어요. 시큐리티 다큐멘테이션에 대해 요 다큐멘트 링크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요게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게 그 문장 제가 앞부분만 요 다큐멘트에 대한 거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다큐멘트를 보고 나서 추후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은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발생했고 어느 기관에서 혹은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걔네들이 무엇 어택을 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공격해야 하는 걸 쓰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꿨는지에 대한 걸 쓰고 그에 관련된 레퍼런스가 뭐였는지를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남기게 되면은 후임자 혹은 후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태커,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 공격하는 사람과 막는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어태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버 크리미널 하는 게 엑스터널 있고 인터널이 있어요. 엑스터널 하는 것은 외부 사람이 날 공격하는 거, 인터널에 대한 건 내부 사람이 공격하는 겁니다. 인터널 하는데 이게 인터널이 누구냐 보면은 인플로이가 있어요. 우리 내부 고용자들이 있고요. 엑스 엠플로이, 그러니까 이미 퇴직자들도 퇴직자들도 인터널 스트레스라고 봐야 돼. 왜? 우리 내부 정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컨트랙 스텝, 그 다음에 트러스트 파트너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 웹사이트를 일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컨트랙 스텝이라고 하면은 계약을 관계하는 사람인데 내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리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뭔가 하는데 우리 회사의 뭔가 역할을 대신해서 해주는 외부 컨트랙 스텝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랑 같이 뭐 코워크하는 파트너에서 우리 회사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내가 우리 회사의 계정을 만들어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인터널 스트레트예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보면 보드 멤버라는 게 사회이사. 사회이사니까 이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드 멤버는 우리 회사 사람이고요. 사회이사도 우리 회사 사람. 그래서 인터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내부다. 이 사람들이 실은 더 무섭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의의 목적으로 우리 회사 정보를 빼가려고만 보면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외부자보다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거를 고의적이든 아니면 악의적이든 뭔가를 뭔가 해가지고 외부 사람이 침투하게 하게 하면은 다 뚫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널 스레트가 실은 제일 무서워요. 엑스터널 스레트는요, 이게 보게 되면 오거나이즈드 어택, 해커, 애매추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중에 뒤에 나올 때 내가 다시 요건 설명을 할게요. 제가 요 인터널, 엑스터널에 대한 설명했고, 요 엑스터널 스레트 중에 아마추어가 있고요.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그레이 해커라가 있고요. 오거나이즈드 해커가 있어요. 오거나이즈드. 이거는 이제 누가 오거나이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것도 해커 그룹인 거죠. 해커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알고 나서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법적인 이슈가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사이버 에틱한 퍼스널 코퍼레이트에도 윤리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요 챕터의 내용, 요 섹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태커에 대한 거 보면 이 아마추어입니다. 1990년도에 스크립트 키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추어들이에요. 인익스피리언스드 해커가 기존에 이 소프트웨어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컨셉츄얼하게 하게 되지만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 이센셜 과정을 가게 되면 그 툴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포트 스캐닝하는 거, 디도스 공격할 수 있는 도스 공격하는 소프트웨어, 뭐
몇 가지 툴들이 실은 그게 어, 시스템을 내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격하라고 만든 거. 물론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해보는 아마추어들을 뭐라고 하는 스크립 키들이라고 그래요. 스크립 있는 거에 대한 걸 해보는 키들이라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추어이고요. 인익스피리언스드 해커까지는 아니고 한번 해본 학생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 툴을 써가지고 어택을 한번 해보는. 근데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냥 학교 내에서 뭐 수업 시간에 혹은 뭐 동료들하고 같이 뭐 동아리에서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다른 사이트 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just curious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고 나서 자랑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거지지. 근데 이거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디베스팅 컨시퀀스. 얘네들이 그냥 나 당근 사무소 해봤는데 어느 사이트가 죽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시스템에 대한 거, 내 친구하고 같이 합의하에 하는 이런 것만 하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해커는 화이트 해커하고 블랙 해커가 있습니다. 블랙 해커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쁜 해커입니다. 얘네들은 어, any vulnerability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호시탐산 빈틈이 있다라고 하면 any vulnerability를 취해서 공격을 합니다. unethical하게 크리미널 목적으로 일리걸하게 하고요. 파이낸스, 폴리티컬 게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블랙 해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해커. 근데 블랙 해커 중에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다 개인 목적이라든가 악의의 목적이 아니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게 화이트 해커야. 화이트 해커는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느 위크니스를 찾는 사람들이 화이트 해커예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에 대한 사람들은 큰 목적이 뭐냐면 그 시큐리티에 대한 걸 임프로브 하는 게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스템을 해가지고 해고 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이거 여기 막으셔야 되는데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진단해 주는 사람이 화이트 해커예요. 그다음에 그레이 해커는 약간 이 중간에 있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이 사람은 vulnerability를 찾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레포트 해줘. 어떻게 보십니까? 레포트 해준다는 얘기는 내가 네 거 다 해봤는데 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보안에. 너 이게 취약해.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블랙 해커가 될 수 있어요. 화이트 해커처럼 누가 요구하거나 그 시스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일일이 다니면서 문제점을 찾고 그 사람한테 레포트 해주는 게 그레이 해커예요. 그레이 해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야 그거 고쳐. 내가 이거 했지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게 되면 너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레이 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거나이제이션 해커가 있습니다. 해커가 오거나이즈 돼 있습니다. 그룹이고 얘네들이 어떤 목적으로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어요. 해커비스트일 수도 있고요.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테러리스트. 우리가 보통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해커비스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폰, 국가나 주에서 스폰하는 해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하일리 소피스티케이트하고요. 어, 상당히 사이버 크라임이니까는 범죄자들 집단입니다. 해커비스트는요, 해커하고 액티비스트를 합치면서 폴리티컬적인 측면으로 자기는 이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해커 해가지고 테러리스트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해커비스트는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알리는 뭔가 자기네 대 액티비티라면 해킹을 하면서 자기 이슈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뭔가를 하면은 이제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해커비스트는 해커하고 액티비즘이니까 우리로 하면 시민단체 뭐 이런 거? 시민단체인데 막 주장만 하지 그렇게 뭐 테러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거에 아마 해커비스트고요. 그거에서 뭔가를 강하게 하면
비슷해서 테러리스트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스테이트 스폰 어태커는 우리나라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그냥 아주 합법은 아니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해커들을 해서 막 여기저기 막 어택하고 하는, 그래서 정보도 얻고 사보티지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스테이트 스폰드 어택커예요. 하일리 트레인드 됩니다. 교육받고요. 웰펀 돈도 많아요. 국가에서 미는데 어떤 뭐 단체에서 미는데 어떻게 돈도 많으니까 이것도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널 스레트, 엑스터널 스레트,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인플로이, 컨트랙 스텝, 트러스트 파트너, 엑스턴트 인터내셔널리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고의성이 없는데 내가 몰라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인터널 스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핸들, 잘못하는 거죠. 아웃사이더 어태커한테 뭔가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뭔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외부 사람이 USB에 대한 거, 인펙트된 미디어에 대한 걸 줘가지고 뭐 우리의 서버 어디에다 꽂아주면 자기가 들어와서 뭘 해주겠다. 그런 것도 인터널 내부자가 뭔가 협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바이트 멜웨어, 온또 오가니제이션 네트워크. 뭔가 내가 다운로드 받아고 내 시스템을 보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를 갖고 나서 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널 서버에 대한 걸 뭔가 공격한다든가, 또 인프라스트럭처 디바이스에 대한 걸 뭔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일부러 악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인터널 스레트. 인터널 스레트가 무서운 이유는 내부 시스템을 다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제 내부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오토리티가 제한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억세서블 하는 것은 외부인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 그리고요. 인터넷 아까 했습니다. 아마추어 스킬드 어태커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벌러러빌리티를 익스플로이트라는 게 막 조사하고 뭐 탐험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수시로 어디가 취약한지를 찾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합니다. 침투하려고 해서 unauthorized access를 얻으려고 막 합니다. 그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기술 아닙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피싱 한다든가 뭐 스팸 뭐 하고 임퍼서널라이트, 기술적이지 않고 그냥 뭔가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누군지 가장하고 나서 들어가거나 누구에 따라 들어가거나 뭐 피드백킹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전부 다 소셜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한 용어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어디 침투하기 위해서 그냥 이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하는 액션, 그런 것이 전부 다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셜 엔지니어 그랬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거기 있는 문제인데요. 뭐 문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메일을 어, 막 조사하다 보니까 유저 어카운트, 그다음에 액세스 프리빌리지 하는 거에 대한 것이 봤어요. 근데 누구냐면 이전 그 우리 그 우리 구성원, 나중에 회사 직원, 이전 직원의 유저 어카운트 액세스 프리빌리지 하는 거에서 된 것이 지워지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 시스템 내에서 아직 not fully removed. 원래 이건 담당자가 다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this former employee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한 게 3일 전에 기록한 게 나왔어요. 과연 이것이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를 물어보는 퀴즈입니다. 이 아폴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냥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그 무슨 그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 돼요. 근데 이것이 인터널이 익스터널. 아까 보면 former employee에 대한 얘기는 항상 이미 나간 사람이긴 하지만 뭐 분류를 할 때는 인터널로 분류한다. 그럼 뭐 퀴즈에 대한 거 한 가지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버워를 한번 볼까요? 사이버워. 사이버워는 이제
조금 요즘 이제 이락도 하고 전쟁도 있고 해서 보니까는 조금 관심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배제하고 일단 사이버 워라는 것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전쟁하는 하는 걸로 스턴엑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턴엑스 가장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보면 사이버 워에서 보게 되면 애드버서리가 상대방 적입니다. 상대방 대비 내가 어드밴티지를 얻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쟁이 지금 막 총 쏘고 뭐 대포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버 워에 의해 가지고 그거의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되면은 우선 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사이버 월에도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내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그다음에 내 네이션에 관련된 것까지 크게 이제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사이버 월 여기 있습니다. 사이버 워페어. Nation carry out conflict without crash, traditional troop and machine. 하지 않고 나서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베이스드 컨플릭트. 페니트레이션이라는 게 침투하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아더 네이션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터넷 베이스드 어택을 그냥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의 시스템을 서비스를 디슬럽 혹은 아주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시키는 거고 파워그리드라는 게 이게 전력선 하는 방법이에요. 전력선 제어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선을 아예 셧다운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력선 죽으면은 뭐 서버 죽고 다 죽고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완전히 그냥 아주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뭐 와이드 스프레드 하고요. 그래서 네이션, 거버먼트,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 방어용으로도 필요하고 공격용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커머스 네이션을 디스타빌라이즈 네이션을 망가뜨리고 커머스 상업을 디스럽 혼란시켜 만들고 시티즌을 자기네 국가에 대한 페이스라든가 컨피던스에 대한 거를 아예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이 우리 못 믿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풋 세팅 풋 그러니까 타겟 나라에 발 디디지도 않고 어택커가 이제 발 딱 공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워에 대한 것이다. 국가의 얘기로 스톡스넷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스톡스넷이라는 게 한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스톡스넷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모르겠습니다. 제일 스테이트 스폰드 어택에 대한 걸 나올 때 보면은 이 스톡스 멜웨어라고 하는 이 스톡스넷 멜웨어라는 이 소프트웨어 감염 코드 갖고 나서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켜 가지고 시스템을 이제 하이잭 하는 거죠. 뺏어가지고 중간에서 그 시스템을 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심한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버 워 퍼포즈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개인 어드밴티지 오버 애드버서리 상대방 대비 우위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워에 대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크릿 정보를 뺏고 인포메이션 얻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밀리터리 캐패빌리티에 대한 갭 줄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 자체가 사실 기술적으로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용어들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약간 타임 컨슈밍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밀리터리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네이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계속해서 침투한대요. 헐. 디스럽션, 케오스, 위기젠플, 사이버 어택, 셧다운 파워그리드. 아까 메이저 시티에 대한 거 나오고요. 파워그리드 함으로써 사이버 어택, 휴지 임팩트, 에브리데이 라이프
ordinary citizen 뭐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죠. 뭐 밀리터리 뭐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파워 전력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보게 되면 뭐 방송국도 뭐 보안 시설이라고 하고 발전소도 뭐 그렇고 뭐 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뭐 요즘 수도도 그렇고 전기 어 뭐 전기가 가장 크죠, 전기가.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 가스 이런 유틸리티 쪽에 공급이 많이 끊어지면은 혼란이 되게 크죠. 그래서 그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제어가 됩니다. 그거 다 인터넷 베이스도 되고요. 그다니까 이중화 뭐 삼중화에 대한 거 기본으로 시큐리티에 대한 거하고 심지어 망분리라는 말도 씁니다. 망분리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경비라든가 혹은 회사 혹은 뭐 국가의 정보망에 대한 거는 기존 인터넷망 쓰는 거하고 분리해서 망분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내부자가 그 안에 침투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막상 도루묵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장, 챕터 1장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퍼스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디파인 했고요. 퍼스널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고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거,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 그다음에 시큐리티 브리치, 어떻게 침투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뭐 벤델리 벤델리데이션, 나 발음도 잘안 돼, 오랜만에. 레퓨테이션을 무너뜨리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돈뿐만 아니라 뭐 페이턴트 뭐 이런 것들, 해커 모티브,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거, 뭐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인터널, 엑스터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 이걸 많이 키워야 되고요.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페셔널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리걸, 에틱한 이슈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이버 월에 대한 얘기까지도 1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쪽에 조금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 가지고 좀 신선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 1장 사이버 시큐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Need for Cyber Security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했습니다.